경험 많은 선장이 수정사항을 계산했고 검증된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선원들이 그렇게 많은 시즌을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어선이 4분도 채 되지 않아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1981년) 어선 콤파스 로즈가 텍사스에서 건조되었습니다. 이 선박은 길이 25m, 폭 8m, 깊이 3.8m였으며 어획물을 위한 3개의 창고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배는 갑판 위에 3단으로 쌓아 최대 95개의 개통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각 개통의 무게는 300kg이 조금 넘었습니다. 1985년 새로운 선주인 데이비드 윌슨이 이 선박을 구입하고 이름을 데스티네이션으로 바꿉니다. 1992년 윌슨은 데스티네이션을 구조 변경을 위해 워싱턴주 시애틀로 보냅니다. 작업자들은 선박을 반으로 자르고 새로운 화물창이 있는 조립식 선체 부분을 설치하는 동시에 조타실을 1m 높입니다. 이러한 개조로 데스티네이션의 길이는 30m, 폭은 9.8m로 늘어납니다. 1992년 10월 개조가 완료되기 전에 윌슨은 선박의 안정성과 적재 요건을 계산하기 위해 선박 설계사를 고용합니다. 개조를 위한 설계 도면이 없었기 때문에 설계사들은 안정성을 계산하고 보고서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선박 도면을 작성합니다. 그들은 데스티네이션호의 선장 겸 공동 소유주인 제프 헤더웨이에게 통발의 무게는 데스티네이션호의 선장 겸 공동 소유주인 제프 헤더웨이의 말에 따릅니다. 1993년 10월 설계사는 선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 얼마나 많은 무게를 적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통발, 연료, 물을 어디에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담긴 트림 및 안정성 안내서를 작성합니다. 그 안내서에는 데스티네이션호가 각각 317kg짜리 통발을 최대 249개까지 실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1년 5월 선수에 새로운 강철 블록을 설치하는 추가 작업이 진행됩니다. 브로크를 높이면 거친 바다로부터 보호가 되고 1.5톤이 넘는 무게가 추가됩니다. 데이비드 윌슨은 조선공학자를 고용해 흘수선 아래에 벌브 바울을 설계하여 물의 저항을 줄이고 선박의 새로운 안정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설계자는 1993년 트림 및 복원성 자료에 있는 정보를 사용해 안정성을 다시 계산합니다. 2013년 1월 그는 평가 결과를 보냅니다. 벌브 바우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그는 선박 안정성 소책자를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 쌓여가는 문제를 잡을 또 하나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2016년과 2000년 사이에 데이비드 윌슨은 세계 통발 125개를 구입합니다. 통발 자체의 무게는 326kg이고 장비를 추가하면 무게가 400kg에 조금 못 미칩니다. 이는 원래 트림 및 복원성 자료를 만들 때 사용된 계산보다 거의 80kg 더 무거운 것입니다. 2017년 2월 2일 세인트 폴 섬에 있는 트라이던트 시푸드의 선단 관리자는 윌슨에게 시설의 미끼가 부족하니 데스티네이션호가 더 많은 미끼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윌슨은 이 정보를 헤더웨이 선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달합니다. 이틀 후인 2월 4일 데스티네이션호는 27일간의 대구 주업을 마치고 알래스카 샌드포인트에 도착합니다. 선원들은 거의 한 달 동안 평균 20시간 근무하고 4시간 쉬는 고된 교대 근무로 인해 지치고 멍들고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어선은 다른 선박들이 따라야 하는 근무 및 휴식 요건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끝나기 전에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선원 한 명이 이틀 연속으로 일하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샌드포인트에서 선원들은 오필리오, 즉 대게를 잡기 위해 신속하게 선박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대구잡이 장비를 교체하고 갑판에 개통을 쌓습니다. 헤더웨이 선장과 데이비드 윌슨은 선박이 킹코브와 더치하버에 들러 미끼를 싣고 배기구에 누출을 수리하는 계획을 씁니다. 2월 5일 샌드포인트의 트라이던트 연료 부두에서 작업자들이 데스티네이션회 디젤 연료 57,644리터 엔진 오일 3드럼, 유압 오일 1드럼을 싣습니다. 3일 후 데스티네이션호는 킹코브를 향해 출항합니다. 9시간 항해 후 헤더웨이와 그의 선원들은 킹코브에 도착해 피터팬 시푸드에 정박하고 약 1.4톤에 조금 못 미치는 정어리 미끼를 선적합니다. 알래스카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의 검사관이 선박을 검사하고
총 200개의 개통발, 이 적힌 조개류 검사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그는 헤더웨이에게 알래스카 주 규정에 따라 24시간 출항 통보를 해안경비대에 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해안경비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헤더웨이 선장에게 자발적인 안정성 및 안전 준수 점검을 받고 싶은지 묻습니다. 이것은 15분 정도 걸리는 안전 점검으로 선상에 있는 통발의 수가 보건성 지침 책제 허용된 수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헤더웨이 선장은 지난 시즌에 이미 이 점검을 받았고 실제로 이번에는 더 적은 수의 통발을 싣고 있다고 하며 거절합니다. 그리고 22시에 데스티네이션호는 킹코브를 출발해 더치하버로 향합니다. 다음 날인 2월 9일 오후 6시 30분 어선, 에이프릴 레이노의 선장은 데스티네이션호가 더치하버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국립기상청의 결빙 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그는 선박의 적재 상태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는 갑판원에게 휴대폰으로 촬영하라고 합니다. 국립기상청은 베링해와 알류샨 제도 전역에 하루 2번씩 일기예보를 발표하며 결빙 경보는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 유효합니다. 선체 착빙은 차가운 표면에 닿아 얼어붙는 바닷물 비말로 선박의 두꺼운 얼음층을 형성합니다. 많은 선장들은 이러한 경고를 듣고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 출항을 미루기로 결정합니다. 헤더웨이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갑판 위에게 통발이 있는 선원들에게 위험한 점은 얼어붙는 파도가 모든 통발의 철망에 쌓여있는 모든 통발의 모든 면에 얼음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데스티네이션호는 보통 5단으로 쌓인 200개의 통발을 싣고 다닙니다. 그들은 갑판 중앙에 통로를 남겨두어 1번, 2번, 3번 어창의 맨홀 커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터널로 사용합니다. 1번과 2번 어창은 바닷물로 가득 차 있고 밀봉되어 있습니다. 3번 어창은 비어 있고 해치는 열려 있어서 출항 시 안정성 안내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3번 어창을 통해 타기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좁은 해역에서 항해 중에 조타를 잃게 되면 타기실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스티네이션호는 클로스터보어 냉동 창고 시설에 정박해서 오징어 미끼를 선적합니다. 오션 로버라는 다른 어선의 승무원이 데스티네이션호에 많은 수에게 통발이 실려 있는 것을 보고 사진을 몇 장 찍습니다. 18시 30분부터 19시까지 선원들은 오징어 미끼 4개의 팔레트를 선적하며 추가로 3톤의 무게를 더합니다. 하지만 데스티네이션호의 미끼 냉동고는 2.7톤밖에 수용할 수 없고 이미 1.4톤의 정어리 미끼가 실려 있습니다. 선원들은 나머지 미끼를 배 중앙에 있는 게 통발 위에 실었습니다. 이건 역시 시간 압박에 의해 내린 또 다른 결정이었습니다. 19시에 데스티네이션호는 트라이던트 시푸드로 향해 출항합니다. 헤더웨이 선장은 메인 엔진에 새는 배기구를 수리하기 위해 가스켓을 구하러 배를 떠납니다. 트라이던트 시푸드 시설에 정박해 있는 동안 데스티네이션호의 전 선원 2명이 배를 방문합니다. 데스티네이션호의 기관사는 프로펠러 샤프트와 바다를 분리하는 누수되는 스토핑 박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는 대구 시즌 내내 그들을 괴롭혔고 기관사는 몇 시간마다 한 번씩 기관실 빌지에서 물을 퍼내야 했습니다. 모두 함께 외출하고 헤더웨이는 모두에게 저녁을 사줍니다. 전 선원들은 데스티네이션호의 선원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한 후 꽤 지쳐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 11시에 그들은 식당을 떠나 각자의 배로 돌아갑니다. 데스티네이션호는 더치하버에서 출항하여 세인트 폴로 향해 추가 미끼를 저장한 뒤 서쪽 어장으로 향합니다. 밤새 항해하면서 선원들은 조타실에서 1~2시간씩 교대로 망을 봅니다. 더치하버와 세인트 폴 사이를 항해하는 동안 헤더웨이 선장은 위성 전화를 통해 여러 번 알류샨 레이디오의 선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알류샨 레이디오는 데스티네이션호와 같은 협동조합에 속한 어선으로 함께 일하며 자원을 공유합니다. 헤더웨이 선장은 대구 조업 시즌을 더 오래 끌었기 때문에 개 시즌에 늦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알류샨 레이디오의 선장은계 조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헤더웨이 선장이 이미 추가 미끼를 모으느라 며칠을 허비했다고 말합니다. 헤더웨이 선장에게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헤더웨이 선장은 세인트 폴에 있는 트라이던트 시푸드의 선단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어 5에서 6개의 미끼 팔레트를 보관을 위해 내려놓겠다고 말합니다. 데스티네이션호는 세인트 조지 섬에서 14시간 떨어져 있으며
11일 토요일이나 12일 일요일에 세인트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선박의 AIS, 즉 자동 식별 시스템은 선박이 더치하버를 출항한 후 약 8노트의 속도로 325도 방향으로 세인트폴 섬을 향해 항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AIS는 선박의 신원, 위치, 항로, 속도 및 기타 데이터를 주변 선박, 육상기지, 위성에 방송하는 추적 시스템입니다. 2번에 걸쳐 AIS 기록은 데스티네이션호가 속도를 줄인 것을 보여주는데 한 번은 약 10분 동안, 두 번째는 약 60분 동안입니다. 항로가 043도로 바뀌고 속도가 0.4노트로 느려질 때입니다. 하지만 세인트 조지 섬에서 북쪽으로 17해리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계잡이 배인 폴라 아이스가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35노트의 강풍과 5m의 파도를 뚫고 나아가면서 선원들이 갑판에 쌓인 얼음을 나일론 해머로 깨기 위해 4번이나 멈춰섭니다. 얼음을 깨는 작업은 한 번에 약 5시간이 걸리며 그들의 배에는 통발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데스티네이션 회는 있습니다. 2월 11일 오전 4시 57분 국립기상청이 지역 일기예보를 방송합니다. 기상청은 북동풍과 주말 내내 이어질 어는 물볼에 대한 소형선박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소형선박에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5시에 데스티네이션호는 세인트 조지 섬 남서쪽을 지나며 섬을 바람막이 삼아 바람을 피합니다. 데스티네이션호는 섬의 보호를 받으며 서해안에서 약 2.5해리 떨어진 곳을 따라 항로를 유지하고 속도를 9노트까지 높입니다. 어선 클리퍼 서프라이즈호는 섬의 바람이 막아주는 바람그늘 쪽에서 어는 물보라를 피하며 대피합니다. 클리퍼 서프라이즈호의 선장은 자신의 AIS에서 자파드님 안에 있는 다른 선박들을 봅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데스티네이션호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5시 55분에 데스티네이션호는 세인트 조지 섬의 북서쪽 끝인 덜로이 포인트를 지나갑니다. 덜로이 포인트의 바다는 거친 해상 상태와 강한 바람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조류는 남쪽에서 흐르고 바람은 북동쪽에서 불어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두 힘이 충돌하면서 날카로운 파도가 일어납니다. 6시 10분 덜로이 포인트를 지나면서 데스티네이션호는 더 이상 세인트 조지 섬의 바람이 가려지는 쪽에서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바람이 얼어붙은 통발을 마치 도처럼 밀어붙여 선박이 왼쪽으로 기울거나 눕게 만듭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저는 조타수가 데스티네이션호를 바람과 파도를 향해 우현, 즉 오른쪽으로 돌렸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6시 12분 방향 전환을 마친 후 맞바람 때문에 선박의 속도가 줄어들어 0.9노트까지 느려집니다. 선박 아래의 해류가 뒤에서 0.8노트의 속도로 흐르고 있어 키를 통과하는 물의 흐름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데스티네이션호는 조타 능력을 잃고 선수는 바람을 따라 완전히 돌아가 6시 13분에 선박이 완전히 방향을 바꿉니다. 파도가 갑판 위로 넘치지만 모든 배수구가 얼음에 막혀 있습니다. 3번 화물창의 출입 해치가 열려 있고 물이 선박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과적된 통발, 갑판 위에 높이 쌓인 미끼, 점점 쌓이는 무거운 얼음, 상부 하중이 무거워진 선박은 안정성을 잃습니다. 몇 분 만에 선박은 전복되어 침몰합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선박의 생활구역을 빠르게 덮치면서 선원들은 아마도 생존복을 입을 시간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익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찬물 쇼크는 3분 이내에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생존복이나 구명 뗏목이 없다면 선원들의 생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6시 13분에 데스티네이션호에 비상신호기가 조난 메시지를 보냅니다. 알래스카주 준에 위치한 해안경비대 17지구 지휘센터가 이펄비 조난 신호를 수신합니다. 1분 후인 6시 14분 선박이 그들의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해안경비대는 물론 해당 지역에서 운항 중인 다른 선박들도 데스티네이션호로부터 어떠한 메이데이 호출도 듣거나 받지 못합니다. 해안경비대 지휘센터는 선박에 연락을 시도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6시 44분 해안경비대 임무조정관은 전면적인 수색 및 구조 작전을 개시합니다. 콜드베이에서 출동한 MH-60 헬리콥터가 이륙 준비를 하지만 두 번째 헬리콥터를 기다려야 합니다. 넓은 해역 때문에
콜드베이에서 출동한 헬리콥터는 코디악에서 출동한 헬리콥터가 자신의 위치에서 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이륙할 수 없습니다. 두 대의 항공기 중 하나가 거의 얼음물에 추락할 경우를 대비한 승무원들의 안전장치입니다. 7시 45분에 코디악 해안경비대 항공기지에서 HC-130 고정익 항공기가 이륙합니다. 이곳은 데스티네이션의 마지막 확인 위치에서 495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8시 9분에 해안경비대 MH-60 헬리콥터가 코디악에서 이륙을 시도합니다. 이는 콜드베이에서 출발한 MH-60의 호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헬리콥터가 활주로를 이동하는 동안 엔진 흡입구에 얼음이 쌓입니다. 조종사는 엔진 흡입구의 제빙을 위해 경납고로 돌아가야 합니다. 30분 후 코디악의 헬리콥터가 하늘로 떠오릅니다. 인근 어선들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합니다. 오전 9시 30분 실버 스프레이 호위 승무원들이 데스티네이션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AIS 위치에서 3.9헬이 떨어진 곳에서 잔해와 기름 얼룩을 발견합니다. 20분 후 베어링 로즈호가 도착하지만 선박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합니다. 오전 10시 13분 거의 2시간 반이 지난 후 해안경비대 HC-130 고정익 항공기가 세인트 조지섬 상공을 비행합니다. 고디어 콜드베이에서 출발한 MH-60 헬리콥터가 도착합니다. 오전 11시 40분 실버 스프레이 선박의 승무원들이 피싱 베슬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이름이 적힌 구명환을 회수합니다. MH-60 헬리콥터가 데스티네이션의 마지막 확인 위치에 도착해 세인트 조지 섬에서 반 해리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 퍼블을 발견합니다. 헬리콥터가 실버 스프레이를 해당 위치로 안내합니다. 12시 25분 실버 스프레이의 승무원들이 이 퍼블을 회수합니다. 2월 14일 4,972 제곱 해리를 3일 넘게 수색한 끝에 해안경비대는 수색을 중단합니다. 생존자는 없습니다. 2017년 7월 8일 미국 해양대기청 NOAA 선박이 사이드 스캔 소나를 이용해 데스티네이션호의 마지막 확인 위치 근처를 조사합니다. 데스티네이션호의 특징과 일치하는 표적이 달로이 포인트 북쪽 약 6해리 지점 수심 78m에서 좌현을 아래로 하고 남서쪽을 향해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됩니다. 해안경비대는 ROV 원격 조종 무인 잠수정을 이용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들은 해당 표적이 어선 데스티네이션 호임을 확인합니다. 강한 해류 때문에 ROV를 선체 가까이로 조종해 자세히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그들은 개 통발 하나를 회수합니다. 그 통발은 내부에 보관된 장비를 포함해 399kg의 무게가 나갑니다. 그건 보건성 계산보다 82kg 더 무거운 수치입니다. 200개에게 통발과 갑판 위, 거의 2톤에 달하는 미끼, 그리고 빠르게 쌓이는 얼음까지 더해지면서 데스티네이션호는 첫 번째 이상 신호가 감지된 후 신호가 사라질 때까지 단 4분밖에 버티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재난 영상은 화면의 영상을 클릭하세요.